5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이거 다시 조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직무유기고 직권남용 소지가 굉장히 강한 일들이에요. 지금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 누구냐, 이렇게 줄을 타고 가면 당연히 법무부, 민정수석실에 그 위에 있었던 다른 분, 뭐 이렇게까지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지금 한 5개월 됐단 말이에요. 터닝포인트가 일찍 찾아온 게 됐어요. 본인들이 예기치 않았겠지만 터닝포인트가 찾아왔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국정 동력이 상당히 상실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죠. 네, 먼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금요일 밤 12시였죠. 그러니까 토요일로 넘어가는 금요일 밤이었죠.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걸 놓고 이제 후폭풍이 지금 굉장히 거셉니다. 뭐 외압 논란이 일단 불거졌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따 10시 반에 도어 스태핑 예정돼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뭐 거의 아마 선을 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대통령실도 이미 일단은 뭐 교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10시 30분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과연 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일단 밝힐지 굉장히 지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저희가 지금 어제 입장문을 냈던 거를 준비해봤는데, 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쉽게 얘기해서 법무부랑 사전에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총장 대행은 밝힌 거예요. 과연 정 장관, 이 노 총장 대행의 이런 발언까지 있었는데 어떤 입장을 낼 거라고 보세요? 우리 김 평론가님 혹시 뭐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법무부에서는 직접적으로 뭐 이거를 수사 지휘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이미 밝혔잖아요. 이제 관계자.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 후폭풍이 상당히 갈 것 같다 보니까 네. 이게 뒤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잘 납득이 안 돼요. 네, 이래저래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들어봐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일단 수사팀은 7분 전까지, 자정 7분 전까지 법원 뭐 같이 붙어 있으니까 법원 앞에서 스탠바이하고 서류 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죠. 서류 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네. 왔다는 건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를 해버렸고, 그렇죠. 그것도 되게 비겁합니다. 저는 뭐 비겁하게 보는데, 이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항소를 하는 거는 법에 따르면은 그 지검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검장이 판단을 하는 거고, 그거를 물론 이제 지휘부, 소위 말해서 검찰총장이나 이쪽의 지휘부의 의견을 존중은 해야 되지만은, 뭐 예전처럼 이제 검사동일체 원칙 뭐 이런 게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모양새는 법무부가 의견을 냈든 외압을 했든 그게 검찰총장이 갖고, 지검장은 처음에는 이거는 수사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항소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가 결국은 지휘부의 얘기를 들어서 안 하게 됐고, 그렇죠. 본인은 사퇴하고,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외압이든 뭐 외압이 아니든 사람들은 다 일종의 외압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본인이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10시 반에 뭐 또 한 번 기자들과 질의응답 갖는 시간을 갖겠지만 그게 곧대로 들리나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공교롭게 정 장관 정책보좌관이 또 이제 대장동 대변인 출신, 변호인 출신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도 그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 이태영 계시죠. 비서관 네. 있고, 지금 언급하신 분이 조상호 정책보좌관이에요. 이분들이 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데, 뭐 지금 정부 곳곳 요직, 또 국회에 대장동 변호사든 뭐 대북송금 변호사든 변호사 출신 안 포진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상할 것도 법제처장도 아니지만, 계시고요. 네. 그러나 지금 그 정성호 법무장관이 내가 아는 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겁니다. 그렇죠. 법무장관이 그 검찰의 수사 지휘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수사 지휘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수사지휘죠, 어디까지나. 네, 또 서면으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서면으로 수사 지휘가 있었다는 것은 어디도 찾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정성호 법무장관이 구두로라도 그거 항소하지 마라, 네. 라고 얘기를 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중앙지검에 이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직권남용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래서 아까 그 김주일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 정서가 갖고 있는 아니 대장동에서 무려 이 대장동 일당이 벌었다는 돈이 7,800억입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추징이 1심에서 이루어진 것은 400억 되죠. 430억밖에 네. 안 돼요. 나머지 금액은 그야말로 추징이 되면 다 국고로 들어와서 어쨌든 그 피해를 본 성남 시민이든 뭐 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네. 이익을 모두 포기했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들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5,700억, 뭐 우리 남욱 씨는 뭐 1,000억. 이게 추징 안 당했어요. 아니, 뭐 이게- 4년 징역 살고 나와가지고 뭐 1년에 300억씩 써도 최소 3년을 쓸 수 있는 건데 뭐 이게 굉장히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정서적으로 국민이 쉽게 그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1,000만 원 낸 사람이 얼마를 벌었냐면 700억 벌었다 그랬던가요? 뭐 그거보다는 좀 적지만 네. 네. 아니 여튼 이런 식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불법과 편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그렇죠. 그 불법과 편법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법원 판결에서는 이미 성남시 수뇌부라고 얘기했어요. 네. 성남시 수뇌부에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론이 부각될 겁니다. 네, 일단 뭐 노만석 대행도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긴 받았어요. 뭐 과연 법무부 장관 내진 차관 항소 포기 지시 받았냐? 이랬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이러면서 즉답을 피했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도 이제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금요일 밤 한 11시 반까지 계속 취재를 했어요. 뭐 노만석 대행이랑 통화도 한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가타부타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즉답은 안 하긴 했지만 뭐 아니라고는 말은 안 하는데 과연 이 장관과 이 검찰총장 대행 이 교감 대통령실 과연 뭐 이 대통령까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미리 좀 교감을 했다고 보시나요? 밝혀지기는 어렵죠. 네. 근데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 항소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득과 네. 항소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뭐 불이익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납득이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거를 항소를 왜 안 하는지 그동안에 관례하고도 좀 맞지 않고 네. 그리고 이거를 항소를 안 함으로써 검찰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피해는 이런저런 뭐 불이익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피해라기보다는 이를테면은 뭐 더 환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뒤에 얘기하자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좀 주목하는데 사실은 이건 최대 수혜자는 정진상 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유죄 판결이 안 나왔죠. 1심 판결 앞두고 있는데 정진상 실장이 최대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뭔가 어지러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이제 보면은 중요하죠. 이 사건의 실체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게 교감을 했든 안 했든 뭐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거고 그 조상우 정책보좌관은 근데 이제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에 대장동 변호인이었고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있다가 온 건데 네. 완전 초기에 내려왔고 주로 처음에 이제 했던 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법무부에다가 이를테면 그렇죠. 중수처를 네. 둬야 된다든지 이런 거 막 나왔다가 막 수박 소리 듣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 때문에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급하게 내려왔다 이런 거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억측일 수 있겠네요. 예예 뭐 어차피 그 조상우 없어도 하려고 그럼요. 하려고 네. 하면은 이미 다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뭐 굳이 갖다 붙일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규명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다면 이거 규명 가능합니다. 뭐 국정조사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입법부와 행정부를 그 민주당 세력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 이 내용 보면서 2022년에 있었던 최상병 사건 그거 대접이가 많이 돼요. 그때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있었고 그래서 네. 그 사람은 이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뭐 700으로 온 전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전화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이거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얻게 되는 법리적 이익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법무부가 그런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 거고 그러면 법무부는
본인 좋으라고 그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실과 얘기했을 거예요. 네, 뭐 일단은 민정수석실에서 전화했느냐 안 했느냐? 전 700으로 하는 전화번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아직 규명을 못했을 뿐이지. 그렇죠. 네. 뭐 아마 이제 차차 조금씩 윤곽이 더 드러날 것 같긴 한데 정치권도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서야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브리핑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애초에 사실 이 재판 중지법 같은 거는 눈속임용이었고 알고 보니 실제로 이제 배임죄 없애고 공직선거법 바꾸고 사심죄 헌법 소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6종 패키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 완전 무죄로 만들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김평론가님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들의 주장은 그냥 참고만 할 거다. 예, 참고만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는 자유고 뭐 야당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지금 다 추진이 될지 안 될지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까지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을까? 오히려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제가 어렵죠. 보기에는 이거 왜냐하면 진짜 난리 날 것 같거든요. 이것까지 지금 추진이 되면은 지금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의 진정성 자체가 좀 많이 의심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정청래 대표도 정년 연장에 굉장히 뭐 이게 열심히 하시고 아 그런가요? 사법 개혁 얘기 또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연내 사법 속도주기를 개혁 하고 있죠. 제가 뭐 한글에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네. 왜 연내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거는 정청래 타임라인이지 사법 개혁의 타임라인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뒤로 밀려진 것 같고 상황을 봐야 되지만은 이런 공격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배임죄가 만약에 폐지되면 이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대장동 일당들도 그 배임죄 혐의 관련돼서는 사실 다 면소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추징 안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범죄 수익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우리 구독자님 지금 댓글도 남겼잖아요. 뼈를 갈아서 돈을 버는데 지금 화딱지가 나는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 7천억이라는 추징금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경우에 정말로 아무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거를 환수할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항소해 놓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부정부패 사범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던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전례가 하죠. 없다는 거예요. 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검찰에 있었던 사람이든 법조인이든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검찰이 제일 싫어하는 게 꿈속에서도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무죄입니다. 아 무죄죠. 아니, 검찰은 다 유죄 취지로 그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게 우리나라는 이제 검찰의 승소율이 얼마냐 이런 통계 같은 걸 잘 내진 않아요. 네. 그러나 미국 같은 데서는 그 검찰이 승소율이 얼마고 변호사 승소율이 얼마인지 이거에 따라서 연봉이 차이가 많이 달라지죠. 나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 무죄란 말을 가장 싫어하는데 1심에서 본인들이 구형했었던 것보다 형량이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또 더 들어가면 이해충돌법 때문에 이 손해 사정이 얼마가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징 금액을 400억대로 낮췄거든요. 그렇죠. 그럼 2심에 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해서 따져봐야죠. 이걸 따졌다면 2심 재판부는 분명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판부의 성격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 뭐 검찰하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나름 또 법무부 장관까지 했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배임액이 수천억 무죄 났다. 그리고 중형 선고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다. 소위 이제 범죄자들한테 수천억 챙겨주는 건데 과연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못한 거를 본인은 평생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5년 후에 정권 바뀌게 되면 만약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센 가정인데요. 5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이거 다시 조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당연히 직무유기고 직권남용 소지가 굉장히 강한 일들이에요. 지금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 누구냐 이렇게 줄을 타고 가면 당연히 법무부
민정수석실에 그 위에 있었던 다른 분, 네. 뭐 이렇게까지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지금 한 5개월 됐단 말이에요. 네. 터닝 포인트가 일찍 찾아온 게 됐어요. 본인들이 예기치 않았겠지만 그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고 이것에 대해서 뭐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국정 동력이 상당히 상실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좀 공교로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도 지금 뭐 맞불을 놨어요. 어떻게 보면 더 세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또 오전에 기사가 났지만 아마 검사장들 뭐 대검 연구관 일동 다 아마 사퇴 요구할 거예요. 보통 이제 검사들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총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사퇴하거든요. 사퇴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조직적인 항명이다. 김병기 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 기소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건지 본인들도 조사하고 살펴보겠다. 이렇게 좀 맞불을 놓고 있는데 김평론가님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안이 굉장히 좀 위급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저는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를테면은 수사 조작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뭐 특검이 돼야 될지 그런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국정조사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특정인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를테면 위증을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정황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게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뭐 술회유, 연어회유 뭐 이런 게 점점 증거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안 그러면은 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대장동 사건 전체가 다 조작이라고 하면은 지금 김만배도 억울하게 8년을 받은 거고 뭐 정영학이나 남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억울하게 받은 거냐 이게 그 그거에 동의할 수 대해서 있을지 모르겠네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가 조작이라는 건지 어디까지가 곽상도한테 50억을 준 거는 그러면 이게 잘 된 거냐 잘 안 된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게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논리 구조가 이제 나왔는지를 네. 일단 그 검찰 쪽에서 이제 그 검찰 지휘부죠. 뭐 그렇죠. 이쪽에 하고 이거를 이제 항소를 포기한 쪽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일반적으로 형량이 2분의 1 3분의 1인가요? 뭐 아마 그럴 겁니다. 예, 뭐 이제 2분의 1, 3분의 1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검 예규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좀 보면서 저도 네, 이제 네.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대검 그러니까- 얘기도 없다고 하는 아 근데 이제 분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이런 얘기도 정확하게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검 예구도 그게 네, 없다라고 네. 얘기한 분도 있고. 아 있긴 있어요. 얘기가 있긴 있는데 네, 설명을 좀 이걸 들어봐봐, 어떻게 좀. 아니 근데 내가 해석하는지가 들어보겠다고 했어. 일단 좀 들어보겠다고 반박 했습니다. 반박은 그때 일단 뭐 하고. 한번 들어보죠. 우리 대검 예규에 따르면 네. 뭐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예규가 네, 있어요. 네, 네. 여기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항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8년 뭐 10년을 구형했는데 5년 5년 밑으로 나왔다. 나오면은 네. 항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5년 밑으로 이상이 나오면 항소를 못 하는 거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대 범죄 등인 경우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 항소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예를 들면 10년을 했는데 예를 들면 3분의 2면은 뭐 7년 정도 되나요? 하여간 이 정도가 나온 거 중대 범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동규가 7년 구형했는데 8년이 나오고 정민현이 5년 구형했는데 6년이 나왔으니까 검찰의 구형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항소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만배는 12년을 구형하고 8년이 나왔고요. 네. 정영학 회계사는 10년 구형하고 5년 그리고 남욱은 7년 구형하고 4년이 나왔어요. 다들 다르죠 아무래도.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유동규랑 정민영만 더 구형보다 더 세게 나온 거고 절반에서 3분의 2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중대범죄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대검 예규에 따라서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는 배임죄가 있고요. 네. 하나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하나 있고 하나는 뇌물죄가 있어요. 근데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특경가법상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죠. 처벌법상 네. 이제 배임을 적용을 했는데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으로 그냥 어쨌든 했고
요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해충돌방지법하고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부분 유죄, 부분 무죄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항소해야죠. 항소를 해요. 원래는. 옛날에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죄가 이런 경우는 이제 안 해서 최근에 이제 박수영 그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말에 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이 나왔어요. 네. 1심에서 90만 원이 나와서 100만 원 이하면은 일단은 의원직 유지하게 돼 의원직을 있죠. 유지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1심에서 2심 가더라도 90만 원 이상이 잘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뭐 가끔 그러니까 나오기도 하지만. 네.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그리고 박수영도 항소를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2심에 확정돼서. 안 갔어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제가 지금 쉴드를 치는 걸로 오해하지 아유, 마시고 아니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김만배나 정영학이나 이 사람들은 다 항소를 했어요. 네. 어차피 2심이 무조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둘 다 항소를 안 하면은 이거는 2심을 열지 않는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쪽에서 항소를 했는데 이쪽에서 항소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형과 형량이 실제 절반에서 3분의 2까지만 나왔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거는 이거는 무조건 항소를 하게 돼 있다. 법리적으로 다퉈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도 뭐 평생 못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뇌물죄가 무죄가 나왔어요. 왜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때렸냐면은 428억을 추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뇌물액이라고 본 게 아니라 배임액이라고 본 거죠. 배임해서 그냥 분배하기로 하는 그렇죠. 액수다. 하지만은 이거를 공직자한테 428억 원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 요거를 추징하겠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는 최소 1,128억 원이 수익이었다라고 재판부는 받고 검찰에서는 7,886억 원을 다 추징해 달라라고 그렇죠. 했는데 7,886억 원에 다 추징을 하려면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적용이 돼야 돼요. 네. 그게 유죄가 나오면은 그게 이거에 따라서 2015년 이제 8월 19일 사업 시장일을 이걸로 봤는데 이게 이미 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범죄 기간이 10년에 걸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동안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는 2심에 가가지고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얘기했던 483억 원만 지금 추징이 되게 돼서 김만배는 5천억을 먹게 됐고 남욱은 아예 추징금이 한 푼도 얻게 됐고 정영학도 얻게 됐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무슨 효과 이들이 남욱이나 정영학이 이제 이득을 본 것도 있는데 이득인지 아닌지 몰라 2심에서 가가지고 그게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판단을 구해보는 작업은 있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있나요? 이게 사실은 정진상 실장이 이득을 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구조가 지금. 아니 그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진상 재판 따로 네. 이재명 재판 따로가 있는데 정진상은 지금 두 가지를 혐의를 받고 있어요. 하나는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고 하나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은 뇌물죄가 없어요. 없죠. 거기는 배임만 있어요. 자 그런데 뇌물죄가 이렇게 무죄가 나버렸잖아요. 이게 무죄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정진상도 뇌물죄는 이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네. 그럼 배임죄만 남게 됐는데 배임죄를 그러면 없앨 수 있겠느냐? 이거는 잘 쉽지 않아 모르겠고 보이죠. 또 하나는 특경가법상 배임은 이게 형량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무기징역이요. 예,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는데 그냥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형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진상이 배도 10년 이하로 받아가는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이 아니라 10년 이하로 받게 되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됐다. 그러니까 누가 이득을 보는지 누가 피해를 보는지가 지금 이걸로 되게 명확해졌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쨌든 결론은 우리 김 평론가님도 납득은 안 간다. 뭐 실드 친 게 아니다. 뭐 검찰 예규까지 준비해 오셨어요. 정선생 근데 이거 네. 누가 이득 보는 구조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이득을 보게 되면 그 이득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진상 씨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경기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의원 시절에 그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면회를 합니다. 면회를 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라. 그때 당시에 일종의 회유를 한 거예요. 그 녹취 다 나왔었어서 그게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그 재판 판결로 이득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물론 이번에 그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재판 받은 그 5명 외에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 이 두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거지. 안 그렇다면 검찰이 누구 봐주려고 항소를 포기했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노만석 그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뭐 때에 따라서는 아마 뭐 오늘 내일 중에 본인의 이제 어떤 거취 표명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후배가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이분에 대해서 검찰 조직도 후배도 검찰의 자존심도 못 지켰다. 그런데 원래 조직의 수장이라는 것은 그 권력을 갖고 향유하라고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조직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지금 어떤 역할을 했나? 검찰 오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지금 보였던 처신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네. 결과적으로 김준일 평론가 굉장히 길게 설명해 주셨지만 전 딱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복싱 하는데 그 홈코너에 있는 사람은 야 주먹은 쓰지 마. 그냥 피하기만 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검찰은 앞으로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피하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쪽 대장동 일당은 때리면 항소를 피해야죠, 해서 지금.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대신 때리지 검찰은 못하고. 피하기만 해라 네. 라는 식으로 완전히 그 팔을 묶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뭐 이게 유튜브용이라도 적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극단적 선택을 아유, 그건 했다라는 뭐,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